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잠깐 살펴보고 이번 시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파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관련된 법이 이제 노동법이고, 그 노동법의 종류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습니다. 이 노동법은 사법, 공법, 사회법 중에서 사회법에 해당하고, 헌법으로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권과 근로3권, 여기서 근로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고요.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 수준,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마련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즉 그 기준보다 낮은 어떤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임금과 근로시간, 뭐 휴가제도, 휴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은 통화 형태로 지급을 하고 직접 전액 지급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 시간은요, 하루 8시간, 그리고 주 5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주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 뭐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의 어떤 일을 한다고 치면은 3시 반에 끝나놓고는 먼저 보내고 이제 1시간은 휴게 시간이다, 요런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날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그러니까 7일 중에서 최소한 하루는 휴일을 줘야 되고, 이 휴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이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연차 유급 휴가 제도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근로기준법 60조에 보시면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하시고요. 어제 근로계약서를 직접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과제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준들 살펴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오면은 등교하면은 요 근로계약서 제가 온라인 클래스 수강하는 데 말고 과제방에다가 이 학습지하고 근로계약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계약이란 등교하고. 자, 오늘은 근로자 권리 보호 절차 살펴볼 텐데요. 이 절차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내용도 있지만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상권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그 다음에 단체 교섭, 단체 협약, 근로상권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쟁의행위, 여기서 쟁의행위는 이제 단체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한 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해당했을 때 세 가지. 첫 번째, 임금 체불, 그 다음에 부당해고,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럴 때 침해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임금 체불입니다. 당연히 일을 했는데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임금 체불이라 그러고,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체불당한, 그러니까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임금 체불을 했다라는 말은 근로계약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사상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형사상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동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용노동부 인터넷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진정 신청을 체불임금 신청을 받는 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진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울산에는 지금 삼산동 옥동 쪽에 있습니다. 옥동 쪽에. 그래서 대공원 있는데 옥동 쪽에 옛날에 그 울주군청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 직접 찾아가서 진정 신청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정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진정 신청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증빙 서류들을 다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증빙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 진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그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안 줬으니까 임금을 지급하시오라고 명령을 하죠. 명령을 했는데 이 말을 잘 들으면은 이제 다시 주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주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주가 불응할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형사 고발을 해버립니다. 형사 고발을 해버려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래서 거의 안 주고는 못 베기게끔 만든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는 노동부에 가지 않고 고용노동부 가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근로계약도 계약이고 계약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뭘 한 거예요? 채무를 뭐 한 겁니까? 불이행한 거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돈 받고 안 받고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청에 또는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이런 데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을 한단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불임금을 받을 때, 고소를 한단 말은 형사 절차를 통해서 형사 처벌을 원할 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바로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뭐 배상 명령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청에서도 이 형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벌을 좀 덜 받기 위해서는 지급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형사 소송 하고 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리 침해의 사례는 부당 해고입니다. 말 그대로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해고 요건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당한 해고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요건. 이 정당한 해고 요건의 첫 번째는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는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가피한 경우라는 거는 이제 보통 경영상의 어떤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이 너무 악화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뭐 1년에 뭐 한 1000만 개 정도로 생산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10만 개 정도를 생산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 없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회사를 유지하다 보면은 계속 적자가 쌓여가지고 회사가 뭐 도산할 위기에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정리해고나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냥 뭐 생산량도 줄어든 게 아니고 매출도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부당한 해고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를 만약에 뭐 100명을 해야 된다. 그럼 100명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를 해고시킬 것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 어떤 사장이나 뭐 관리자가, 너는 저번에 나한테 안 좋게 했으니까 넌 나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해고를 만약에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30일 전에, 뭐 당장 오늘 전화 와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예고하거나, 또는 급하게 해고 통보를 한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 최소한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예고하거나, 또는 30일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을 하고 해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반드시 해고 사유와 그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좀 주목하십시오. 서면으로 가야지 뭐 전화 통화라든지 직접 뭐 대면인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요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고요. 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구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제 신청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노동위원회.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데, 이 노동위원회도 보면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구제해 주세요라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구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어 "난 부당 해고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인제 재심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심. 물론 이 재심이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재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가 인제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면 인제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만약에 당신은 부당 해고가 아닙니다."라고 결정이 나면은 이제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이 소송이 나를 해고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행정소송이 됩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니까 소송은 최종 몇 심까지 1심,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위원회 거치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불복할 경우 그죠? 15일 이내에 뭐 며칠 이내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1심, 2심, 3심의 기회가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고요. 또는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소송은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되겠죠. 민사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이름이 뭐냐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그래요. 즉 당신이 해고라고 통보한 이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을 요구하는, 그죠? 소송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참고로 부당해고는 당한 근로자는 근로자 개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노동조합은 예,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해고 당한 개인만이 가능하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부당노동행위하고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부당노동행위 의미.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상권에 대해서 사용자의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근로상권을 사용자가 그것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느냐? 첫 번째, 근로자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활동하는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부당한 대우라 함은 뭐 승진해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어떤 허드렛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조합 계약이라고, 요것도 의미 알아두십시오. 반조합 계약이라고요. 환경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경 계약은 근로자를 처음부터 고용을 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거를 계약서상에 이제 고용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죠. 당신을 고용할 테니까 노동조합에는 대신 가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한다든지, 또는 노동조합도 보면은 노동자들 편에 있는 노동조합도 있고 회사에서 자기들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이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동조합,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요런 고용 조건으로 하는 계약들을 우리가 반조합 계약 또는 환경 계약이라 하고, 이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번 아까 그 노동 3권 중에서 우리가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사용자와 노동 그 뭡니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용자가 이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하는 행위, 이런 것들 행위들을 모두 우리가 근로상권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당 노동 행위가 당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부당 행위, 부당 해고랑 똑같습니다. 부당 해고처럼 어디다가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를 신청합니다. 역시 지방부터 가겠죠? 그러면 이제 불복을 하면 어디 갑니까? 중앙노동위원회 가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불복을 한다? 그러면 역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니까 피고가 누구겠어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역시 몇 심까지? 1심, 2심, 1심, 2심, 3심. 그죠? 3심까지 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부당해고랑.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요겁니다. 아까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개인만 신청이 가능했죠. 하지만 여기는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청소년의 근로보호인데요. 이 청소년의 근로보호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성인에 대한 거고요. 청소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년 근로자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소 근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소 근로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이 연소 근로자와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연소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관련 법은요, 근로기준법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근로. 자, 보통 그러면 연소 근로자는 몇 살부터냐? 몇 살부터? 여기서는 18세 미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우리가 연소 근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 첫 번째 취업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몇 살 미만은 취업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15세 미만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자는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왜 근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까지는 뭐예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의무교육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라는 게 있어요. 취직인허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은 만 15세 미만인 자도 취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취직인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고요. 반드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취직인허증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의무교육에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직종을 지정을 해가지고 허용을 해줍니다.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15세 미만인 자도 취업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 부모, 그러니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 이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바치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둬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여달라 그러면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장에 있어야 되는 거. 집에 있는데요,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족관계 증명서, 얘가 몇 살인지, 그 다음에 동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로 내용입니다. 근로 내용의 경우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유해하다. 그렇죠. 어떤 성인들이 가는 유흥주점에 학생들을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독가스가 나오는 위험한 업종에 위험한 일을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도요, 성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성인은 아까 8시간이었죠. 그럼 7시간이니까 주 5일 하면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35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연장근로도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는 성인의 경우에는 일주 12시간 내에서 할 수 있었지만, 연장근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못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니까 일주에는 5시간이겠죠. 그러면 연소 근로자가 일주에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겠어요? 연장 근로까지 다 해서 최대 40시간입니다. 즉 40시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 연장 근로를 하루에 2시간 더 해달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과 임금인데요. 일단 청소년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이 직접.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아이한테 공부도 안 시키고 너를 가서 돈이나 벌어 하면서 애를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임금은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접 근로계약 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이를 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친권자 대리권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소년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이라서, 너는 학생이라서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사장님들은 다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한 8,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에 임금 청구. 임금 청구의 경우는 부모님이 직접 할 수 없다 했죠. 부모님이 대신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합니다. 엄마 통장에 보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주거나 본인에게 직접 주거나 해야 한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우리 그 교과서에 이제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서 기준상 어떤 보호를 받을까 해가지고 176쪽에 잠깐만요. 176쪽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 사례죠. 요 176쪽의 요 사례, 요
요 사례를 읽어보고 요 근로기준법상의 관련 조항을 보면서 문제를 여기 빈칸을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그 밑에 좀 더 공부하기에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빈칸 채운 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좀 더 공부하기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바 10개명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한 건데요. 뭐 아까 했던 얘기들 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청소년 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직 인허증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취직 인허증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장 비치해야 되고 직접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되고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2021년 내년 기준으로는 8,720원이네요.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하루에 7시간, 일주에 40시간. 아까 이 40시간은 뭐냐면 연장 근로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 6시간 이내가 아니고 요거 바꿔야 됩니다. 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이 이게 계속 좀 바뀝니다. 그래서 5시간. 그 다음에 근로자 5명인 경우에는 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휴일과 초과 근무. 휴일까지. 그럼 내가 만약에 1시간에 10,000원을 받는다. 원래 1시간에 10,000원을 받는데 휴일날 내가 원래 휴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을 하라 그래. 연장 근로를 하라 그래. 초과 근무를 하라 그러면 50%의 가산금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 근로의 경우인데요. 야간 근로는 사실 청소년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한 경우에는 야간 근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50%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위에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 성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개근 시 휴일은 반드시 1일 이상 보장돼야 되고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이 따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 제외하고는 그 앞에서 했던 성인의 어떤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한 일, 유해한 업종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여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이 탐구활동 한번 해보시고 뒤에 여기 형성평가 있죠? 형성평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